자정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거리를 감쌌다. 도시의 심장이었던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대부분의 창문 뒤로 사그라들었고, 거리는 술에 취한 몇몇 직장인들과 새벽을 준비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차지가 되었다. 한지영은 701번 야간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전방의 아스팔트를 응시했지만, 왼쪽 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둔탁한 통증은 익숙한 불청객처럼 그녀의 의식을 건드렸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직 대위였다. 위험천만한 작전 지역에서 팀을 이끌던 그녀의 경력은 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도로에서 터진 급조 폭발물 IED와 함께 끝났다. 파편은 그녀의 왼쪽 무릎을 앗아갔고, 군인으로서의 삶도 함께 앗아갔다. 의가사 제대 후 그녀가 찾은 새로운 자리는 도시의 혈관을 누비는 이 거대한 버스의 운전석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훈련받은 대로 모든 것을 훑었다.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가로등의 잔상 정류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취객,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녀는 이 도시의 밤을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파수꾼이었다. 해병대에서 배운 철저한 규율은 버스 운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녀의 버스는 항상 정시를 지켰고 가장 부드럽게 정차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지고 귀가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나 새벽 시장 상인들이었다. 지영은 그들의 묵묵한 삶을 존중했다. 그녀 역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버스 내부는 엔진의 낮은 울림과 형광등의 희미한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기어를 변속하며 한남대교의 어둠 속으로 버스를 밀어 넣었다. 그때였다. 다음 정류장이 채 100m도 남지 않은 지점에서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는 찢어지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자는 절박하게 손을 흔들며 버스 중앙선을 넘어 차도로 뛰어들었다. 지영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버스가 급정거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버스 앞문으로 달려와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제발, 제발,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지영의 훈련받은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취객의 주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남자의 눈동자에 서린 순수한 공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출입문 레버를 당겼다. 남자가 버스 안으로 거의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지영의 운전석 옆에 쓰러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지영은 말없이 백미러를 확인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방금 남자가 뛰쳐나온 골목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버스 뒤에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가 무섭도록 밝았다. 지영은 즉시 문을 닫고 다시 엑셀을 밟았다. 버스는 천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남자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다. 안 됩니다. 경찰은. 그들이 경찰보다 빨라요. 저 사람들이 절 죽이려 해요. 그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버스 안에는 지영과 그 남자를 제외하고 단 3명의 승객이 더 있었다. 모두 잠에 취해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검은 세단 2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버스를 바짝 뒤쫓았다. 그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굶주린 늑대처럼 먹잇감을 몰아가고 있었다. 지영은 스티어링 휠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왼쪽 다리의 통증이 다시금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그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내리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인파 속으로 뛰세요. 그녀가 짧게 말했다. 남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다음 정류장을 막을 겁니다. 저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의 말대로였다. 다음 정류장 근처의 횡단보도에 또 다른 검은색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세 대의 차가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지영은 자신이 민간인이 가득한 버스를 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녀는 무고한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으로 접근했다. 남자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틀렸어. 모든 게. 그들이 이걸 가져가면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듯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그의 눈이 지영의 운전석 옆 서류 가방과 좌석 사이의 좁은 틈을 발견했다. 그는 아주 작은 은색 물체 외장하드 드라이브를 꺼내들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기도 전에 세 대의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귀에는 무선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훈련받은 자들의 움직임이었다. 지영은 저들이 단순한 조폭이 아님을 직감했다. 기사님 남자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지영의 시선이 백미러에 고정된 틈을 타 그 작은 외장 하드를 운전석과 벽 사이의 틈새로 깊숙이 밀어넣었다.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부디 이걸 지켜주세요. 제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K 디펜스 솔루션의 버스의 문이 강제로 열렸다. 남자 2명이 버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조용히 따라와 김 박사.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전문적인 손길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그의 입을 막고 양팔을 붙잡아 버스 밖으로 끌어냈다. 지영은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비상벨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돌아보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그의 재킷 안쪽으로 권총의 손잡이가 언뜻 보였다. 지영은 손을 거두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기억 속에 새겼다. 김진우는 검은 세단 중 하나로 거칠게 밀어 넣어졌다. 차들은 즉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류장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잠에서 깬 승객 몇 명이 방금 전의 소동에 대해 웅성거렸지만 곧 다시 무관심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그저 강도나 취객의 소란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지영은 몇 초간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버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기어를 넣고 부드럽게 버스를 출발시켰다. 그녀의 시선은 전방을 향했지만 모든 신경은 운전석 왼쪽 틈새에 꽂혀 있었다. 해병대 대위 한지영은 은퇴한 지 5년 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다시 호출되었다. 그녀는 버스를 몰아 종점으로 향했다. 승객들을 모두 내보내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차고에 버스를 주차하고 이를 점검을 마친 척한 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버스 안에서 운전석 틈새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김진우라는 남자의 마지막 절규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유일한 증거. 지영은 외장하드를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가 격렬하게 아파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신념이자 자신이 지키기로 맹세했던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K 디펜스 솔루션이라는 이름과 이 작은 저장 장치가 있었다. 한지영의 작은 원룸은 차고지의 소음과 기름 냄새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작업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땀과 긴장으로 축축한 셔츠가 몸에 감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 차가운 금속 조각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식탁등 아래에서 그것은 위험한 비밀을 품은 채 묵묵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 사용하는 어휘, 그리고 김 박사라는 호칭. 모든 것이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김진우라는 남자가 가진 무엇을 원했고 그것이 지금 그녀의 손에 있었다. 해병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적진 한가운데서 정보를 확보하고 흔적 없이 빠져나와야 했던 수많은 밤들. 샤워를 마친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켰다. 군에서 배운 기본적인 보안 지식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민간인이 된 지 오래되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USB 포트에 꽂았다. 노트북 화면에 드라이브 아이콘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콘을 클릭하자마자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256비트 AES 암호와 군사급 보안이었다. 지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김진우는 자신이 K-Defense 솔루션 소속이라고 했다. 그녀는 즉시 인터넷 검색 엔진을 켰다. K-Defense 솔루션.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 산업체 중 하나였다. 최첨단 드론 기술과 AI 기반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국가의 자랑거리로 포장된 기업이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가지 기본적인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이 작은 저장 장치는 철옹성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지영은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그녀의 왼쪽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경찰에 신고할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김진우가 경찰을 믿지 말라고 했다. 만약 K-디펜스가 정부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녀의 신고는 그대로 적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의 속성 창을 열었다. 암호화된 파일들의 목록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 의미 없는 조합이었지만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띄었다. 프로젝트 솔레리스, 레이서, 구이덴스, 이익스폴, 리스 컨피덴시어, 솔라리스 프로젝트, 레이저 유도, 그리고 수출 목록.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이 만약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것이라면 김진우는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은 더 이상 평범한 버스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해병대 대위 한지영이 되었다. 그녀는 이 작은 원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김진우를 잡았고 그가 무언가를 넘겼을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그들은 버스 노선 운행, 기록,
그리고 그 시간에 운전사를 찾아낼 것이다. 시간 문제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K-디펜스 솔루션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윤태석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팀장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놓쳤다고 윤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진우 그 쥐새끼 하나를 처리 못해서 내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망칠 셈인가. 최 실장은 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가 갑자기 버스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가. 윤태석이 잔을 세차게 내려놓았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변명은 집어치워. 김진우는 잡았나. 네, 지금 처리 중입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버스에 숨긴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윤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엇을? 외장 하드입니다. 솔라리스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담긴 정적이 흘렀다. 윤태석은 천천히 최 실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 실장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최 실장, 자네는 내가 왜 자네에게 비싼 돈을 주는지 아나. 일 처리가 깔끔해서야. 그런데 지금 이건 뭔가 고작 버스 기사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나.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버스 당장 찾아. 운전기사도 이미 CCTV로 해당 시간대 701번 버스를 특정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한지영, 34살 여성, 전직 군인이라고 합니다. 해병대 대위 출신입니다. 5년 전 부상으로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최 실장이 준비한 정보를 보고했다. 윤태석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해병대에 다리 다친 퇴물 군인이군. 오히려 잘 됐어. 겁만 주면 알아서 기어 나오겠지. 윤태석은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영을 그저 불운하게 사건에 휘말린 평범한 시민 혹은 약간의 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치부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의 정신 한번 문 표적은 절대 놓지 않는 해병대의 근성을 알지 못했다. 가서 가져와, 조용히. 그리고 그 여자는 적당히 처리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최 실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윤태석은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일개버스 기사 따위에게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적이었다. 한편 지영은 노트북을 껐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장 필수적인 물품 몇 가지만을 작은 배낭에 챙기기 시작했다. 현금 여분의 옷,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K, 소총의 대검. 그녀는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버스 기사의 얼굴 위로 냉철한 군인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한지영은 다시 701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해병대 시절의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모든 그림자와 움직임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차고지를 떠나기 전 버스 상태를 평소보다 2배 더 꼼꼼하게 점검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브레이크, 유압까지. 그녀에게 이 거대한 차량은 더 이상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으며 그녀가 가장 잘 아는 전장이었다. 외장 하드는 그녀의 방탄조끼 대신 착용한 복대 깊숙한 곳에 있었다. 어젯밤의 짧은 만남 이후 그녀는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24시간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적들은 반드시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는 대신 익숙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 버스는 강변북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다. 승객은 평소보다 적었다. 지영의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쉴 새 없이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훑었. 그녀는 일반 운전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교통 흐름 속에 미묘한 불협화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차량들. 그녀는 교통 정보 앱을 확인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버스에 설치된 다각도 CCTV 화면을 주시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검은색 세단 2대. 어젯밤의 그 차량들과 동일한 모델 하지만 번호판은 달랐다. 한 대는 뒤에서 2블록 떨어진 거리를 유지했고 다른 한 대는 이미 앞쪽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핀서 기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지영은 침착하게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 심장이 낮게 울렸지만 공포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리웠던 긴장감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만 느껴지는 특유의 냉철함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왼쪽 다리의 통증마저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적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들은 하드 드라이브를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 버스 안에는 아직 서너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민간인의 눈을 무시하고 행동을 개시할 것인가?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녀를 유인할 것인가?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다음 정류장을 지나자마자 행동을 개시했다. 뒤따르던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버스의 좌측 차선을 막아섰다. 동시에 앞서가던 차량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버스의 진로를 방해했다. 지영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그들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좌측의 세단이 버스를 압박하며 우측의 좁은 길로 방향을 틀도록 강요했다. 그곳은 재개발이 중단되어 폐허가 된 구로 공단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지영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충돌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기어를 낮추며 좁은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다. 버스는 어둡고 낡은 공장지대로 들어섰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꺼져 있었고 길 양쪽으로는 녹슨 철문과 높은 담벼락이 늘어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승객 서너 명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사님, 노선이 아닌데요. 여기 어디예요? 지영은 그들에게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상 상황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손잡이를 꽉 잡으십시오. 절대로 일어서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공포에 질린 침묵이 버스 안을 채웠다. 버스가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넓은 공터에 들어서자 2대의 세단이 버스의 앞뒤를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퇴로는 차단되었다. 그들은 지영이 항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거대한 버스는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표적처럼 보였다. 버스가 멈추자 세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내렸다. 어젯밤 본 자들과 같은 부류였다. 그들은 여유롭게 버스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거대한 버스를 좁은 골목에 가두었다는 승리감과
상대가 고작 여성 운전사라는 데서 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버스 문을 두드렸다. 한지영 씨, 문 여시죠. 어젯밤에 주운 물건만 곱게 내놓으면 다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깟 버스 기사 일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이 상황이 1분 안에 끝날 것이라 믿었다. 지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문을 여는 대신 기어 레버를 타루로 옮겼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후방의 공간과 뒤쪽 세단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했다. 0.5초. 그녀는 해병대 시절 좁은 산악 지형에서 5톤 트럭을 몰아 적의 매복을 뚫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버스의 회전 반경과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전장이었고 이 버스는 그녀의 갑옷이었다.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지영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12톤에 달하는 거대한 버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다. 12m 길이의 차체가 격렬하게 후진하며 뒤를 막고 있던 세단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세단의 보닛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충격으로 버스 안의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기어를 뒤로 바꾸고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미친 여자 남자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급히 자신들의 차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 버스의 앞머리가 앞을 막고 있던 세단의 측면을 강타하며 좁은 탈출로를 만들었다. 그녀는 승객들의 비명 속에서 다시 엑셀을 밟아 찌그러진 세단을 밀어붙이며 공터에서 빠져나갔다. 버스는 다시 공장지대의 좁은 길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도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반격이었다. 지영은 자신이 몰고 있는 것이 버스가 아니라 중무장한 장갑차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전방의 모든 장애물과 후방의 적들을 동시에 쫓았다. 망가진 세단 2대가 비틀거리며 그녀를 뒤쫓았다. 그들은 어떻게든 버스를 세우려 했지만 지영은 그들의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었다. 한 대가 버스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앞바퀴를 쏘려 하는 것을 백미러로 확인했다. 지영은 그들의 의도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버스가 코너를 돌 때 일부러 속도를 줄이는 척했다. 세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지영은 핸들을 반대로 꺾으며 급가속했다. 버스의 거대한 후미가 원심력에 의해 채찍처럼 휘둘러지며 세단의 측면을 강타했다. 쇠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세단은 균형을 잃고 낡은 공장 담벼락에 처박혔다. 운전석 문이 완전히 찌그러져 다시는 움직일 수 없어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대. 그들은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버스 기사가 아니라 숙련된 특수요원을 상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젠장,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본부의 지원 요청에 남은 한 대의 운전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이제 오만함을 버리고 필사적이 되었다. 그들은 버스 앞으로 추월하여 급정거를 시도했다. 좁은 길에서 가장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영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속도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가속했다. 그녀는 해병대에서 배운 피트 기동을 버스로 응용했다. 물론 버스로 작은 세단을 밀어내는 것은 훨씬 더 극단적인 방식이었다. 그녀는 세단의 후방 모서리를 버스의 거대한 앞 범퍼로 정확하게 조준했다. 지영은 세단의 후미를 가볍게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밀어붙였다. 세단은 고속으로 회전하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차량은 좁은 골목길을 몇 바퀴 구른 뒤 쌓여있던 폐 드럼통 더미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해 보였다. 지영은 그제야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버스 안은 공포와 충격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괜찮습니다.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서로, 아니, 가장 가까운 대로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로 가는 것이 그들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버스를 몰아 공업단지를 빠져나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다시 보였을 때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은 그들을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앞 정류장에 내려주었다. 승객들은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몇몇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지영의 차가운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노인이 내리기 전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군인이었구먼. 고마워요. 승객들이 모두 내리자 지영은 텅 빈 버스 안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부서진 백미러와 찌그러진 범퍼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K-Defense Solution이라는 거대한 적에게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녀는 버스를 차고지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랬다간 회사 동료들과 버스 회사가 위험해질 터였다. 대신 그녀는 인적이 드문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버스 CCTV에 메모리 카드를 뽑아 부순 뒤 강물에 던져버렸다. 한편 K-디펜스 상황실. 최 실장은 망가진 차량과 부상당한 요원들의 처참한 보고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버스 한 대에 당했다고, 그것도 다리 저는 여자 운전사한테. 그는 즉시 윤태석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목표물이 단순한 퇴역 군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괴물입니다. 우리 요원 두 팀이 전멸했습니다. 윤태석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괴물이라고 좋아. 그럼 괴물 사냥꾼을 보내지. 최 실장, 알파 팀을 투입해 그 여자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 버스 당장 찾아서 폐차시켜버려. 증거를 남기지 마. 윤태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그 퇴물 군인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지영은 이 모든 것을 알 리 없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절뚝거리며 걸었다. 왼쪽 다리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했다.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로 걸어가 수첩에 적힌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잠에 잠긴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지영은 낮게 말했다. 박중사. 나다. 한대위.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즉시 잠에서 깬 듯 호흡을 가다듬었다. 대위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 박중사. 도움이 필요해. 자네의 그 키보드가. 지영은 어둠 속에서 공중전화에 기댔다. 그녀의 뒤로는 그녀가 방금 몰고 온 거대한 701번 버스가 상처 입은 야수처럼 서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온 한지영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더 이상 701번 버스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유령이었다. 한강 고수부지에 버려진 버스는 곧 발견될 것이고 K 디펜스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왼쪽 다리의 고통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보다 더 강했다. 그녀는 일부러 노선을 3번이나 갈아탔다. CCTV를 피하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을지로 삼가역 근처의 낡은 인쇄소 골목이었다. 수십 년 된 기계 소리와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장소였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다. 박준서 중사. 아니, 이제는 박준서 실장이었다. 그는 해병대 시절 지형의 부대 통신병이었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암호 해독과 사이버전에 있었다. 제대 후 그는 작은 사이버 보안 업체를 차렸고 때로는 화이트 해커로서 국정원이나 군의 비공식적인 일을 돕기도 했다. 지영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영은 약속된 장소인 낡은 상가 건물의 3층 3일기획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호는 약속된 대로였다. 짧게 2번, 길게 1번, 다시 짧게 1번.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뿔테 안경을 쓴 앳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다. 박준서였다. 그는 지영의 지친 모습과 젖은 옷을 보고 경악했다. 대위님, 이게 무슨 꼴이 이렇습니까? 당장 들어오시죠. 박준서가 급히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사무실 내부는 바깥의 낡은 모습과는 달리 최첨단 서버와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이 그의 안전가옥이자 작전본부였다. 그는 즉시 두꺼운 담요와 뜨거운 커피를 가져왔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 목소리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니요. 박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영은 담요로 몸을 감싸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왼쪽 다리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복대에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 때문이야. K 디펜스 솔루션. 박준서의 눈이 외장 하드에 고정되었다. K 디펜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방산업체 아닙니까? 지영은 버스에서의 납치극과 구로 공단에서의 추격전까지 지난 이틀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박준서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맙소사. 대위님, 지금 거대 기업의 불법적인 용병팀과 한판 붙으신 겁니다. 그것도 버스로. 잡담은 나중에.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겠어. 군사급 암호화가 걸려 있어. 자네라면 풀 수 있겠지. 지영이 하드를 모니터 쪽으로 밀었다. 박준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전문가 모드로 돌아갔다. 그는 하드를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했다. AS-256. 예상대로입니다. 하지만 K-디펜스의 보안팀이라면 분명 몇 가지 트랩을 더 심어놨을 겁니다. 박준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코드라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커스텀 해독 툴을 실행했다. 일반적인 브루트 포스 공격은 수백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브의 펌웨어 자체에 접근해서 암호화 키가 저장된 메모리 세그먼트를 직접 공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다. 지영은 다리를 절뚝이며 창가로 가 바깥을 경계했다.
을지로의 새벽은 인쇄기 소리로 요란했다. K 디펜스의 알파팀이 이곳까지 쫓아올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녀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박준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모니터에 집중했다. 젠장, 방화벽이 정말 지독하군요. 이건 단순한 기업 보안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국가정보원 수준입니다. 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이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윤태석 회장, 그자가 배후에 있어. 박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의 다 됐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에 아주 작은 균열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틈을 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더 흐르고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액세스 승인이라는 녹색 메시지가 떴다. 암호가 깨진 것이다. 박준서가 환호성을 질렀다. 뚫었습니다. 대위님 해냈습니다. 지영이 급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PROJ 이젝트 솔라리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설계도, 실험 데이터, 그리고 영상 파일. 박준서가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황량한 사막에서 진행된 무기 실험 장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레이저 무기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레이저가 아니었다. 지상에서 발사된 푸른색 광선이 대기권 밖의 모의 위성을 정확하게 타격해 무력화시켰다. 이럴 수가. 이건 단순한 방어용 레이저가 아닙니다. 이건 ASAT 위성 요격 무기입니다. 박준서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기술은 국제 협약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 전략 무기였다. 만약 이게 실전 배치된다면 전 세계의 위성 통신망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였다. 김진우 박사가 이걸 빼돌리려다 잡힌 거였군. 그는 애국자였어. 지영이 낮게 읊조렸다. 그들은 계속해서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EXPORT, List, Confidential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출 목록이 아니었다. 불법 거래 명단이었다. 구매자의 이름이 나타났다. 아라크네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는 악명 높은 국제무기 밀매 조직이었다. 미쳤군. 윤태석이 이걸 테러리스트 지원 조직에 팔아넘기려 한 겁니다. 박준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국방부나 국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러나 지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왜입니까? 이건 명백한. 박준서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이 모니터에 또 다른 파일을 가리켰다. 그것은 K 디펜스와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고위 인사들 간의 비밀 자금 거래 내역이었다. 이미 너무 깊이 썩었어, 박 중사. 우리가 누구에게 신고하지. 누가 윤태석의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절망적인 침묵이 사무실을 감쌌다. 박준서가 주저앉았다. 그럼 우린 어떡합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도망쳐야 합. 그의 말은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끊겼다. 도망하니, 난 해병이야. 우린 도망치지 않아. 지영이 거래 명세서의 마지막 줄을 가리켰다. 거래일 3일 후 K 디펜스 본사에서 최종 데이터 전송 및 잔금 지불. 장소는 윤태석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중앙 서버실. 지영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경찰도 군대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막는 수밖에. 박준서가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대위님 설마
거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건물입니다. 거길 뚫겠다고요. 뚫어야지.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군화를 내려다보았다. 비록 한쪽 다리는 망가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다. 박 중사, K-디펜스, 본사 건물 설계도, 보안 시스템 배치도 전부 찾아내. 우린 3일 안에 저기에 들어가야 해. 이것은 더 이상 도주가 아니라 작전이다. 거래일, D-Day. 서울상공은 K-디펜스 솔루션의 신제품 발표회를 축하하는 듯 맑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지영은 더 이상 버스, 기사의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박준서가 밤새 공수한 이벤트 기술 지원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무거운 케이블 더미를 둘러맸고 허리에는 각종 공구가 담긴 벨트를 찼다. 이 위장은 그녀의 절뚝거림을 가려주는 완벽한 연막이었다. 무거운 장비를 나르는 기술자가 다리를 저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습은 그녀가 맡은 일에 충실하다는 인상마저 주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마치 불타는 쇠막대기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통을 씹어 삼켰다. 그녀의 귀에는 피부색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초소형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대위님, 지금 K-디펜스 본사 로비에 진입했습니다. VIP와 기자들로 붐빕니다. 윤태석은 잠시 후 10시에 기조연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가 연단에 서 있는 동안이 1차 기회입니다. 박준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지영은 짧게 대답하고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 중앙에서는 윤태석이 개발한 최신형 평화 유지 드론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그는 평화를 파는 척하며 뒤로는 인류를 위협할 최악의 전쟁 무기를 거래하고 있었다. 지영은 그 위선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기술 지원팀 아이디 카드는 박준서가 완벽하게 위조해낸 것이었다. 검색 요원은 그녀의 공구 벨트를 대충 훑어보고는 통과시켰다. 그들은 그녀의 벨트 가장 안쪽에 숨겨진 비금속 재질로 특수 코팅된 아버지의 유품 K 대검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비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박준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CCTV 루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5초간 엘리베이터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영은 즉시 RD 부서와 서버실이 위치한 지하층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버튼은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디 카드에 해당 층 접근 권한이 없었다. 막혔다. 박중사. 젠장. 예상했습니다. 플랜 B로 갑니다. 일단 5층 기술 지원실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서 중앙 환기구 통제실로 접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5층에서 열렸다. 복도는 한산했지만 곳곳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반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알파팀이었다. 지영은 어깨에 맨 케이블을 일부러 바닥에 끌며 피곤에 지친 기술자인 척 연기했다. 그녀는 알파팀 요원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게 그들 앞을 지나쳤다. 그들의 눈은 그녀를 훑었지만 위협으로 인지하지는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지영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박준서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기술 지원실 구석의 작은 문으로 향했다. 전기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문은 전자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3초 뒤 잠금 해제합니다. 3, 2, 1. 지금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지영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곳은
먼지 쌓인 전선들과 거대한 환기구 덕트가 얽혀 있는 건물의 동맥과도 같은 곳이었다. 대위님, 여기서부터는 CCTV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음 센서와 동작 감지기가 있습니다. 제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박준서가 건물의 도면을 보며 지시했다. 지영은 파이프 사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해병대 시절의 장애물 코스 훈련을 떠올렸다. 왼쪽 다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그녀는 팔의 힘과 상체의 유연성을 이용해 소리 없이 장애물들을 통과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녀의 호흡은 일정했다. 그때였다. 잠깐. 3미터 전방 코너에 동작 감지기 2개가 교차합니다.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박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퇴로도 진로도 막힌 상황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K12.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위님, 10미터 뒤쪽 오른쪽 벽에 있는 소화전함을 여십시오. 그 안에 비상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영은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소화전함을 열었다. 복잡한 전선들 사이로 붉은색 수동 비상벨이 보였다. 제가 지금부터 7층 완전히 반대편 구역의 화재 경보 시스템에 오류 코드를 보낼 겁니다. 경보가 울리면 그들이 그쪽으로 인력을 집중시킬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의 동작 감지기도 경보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민감도가 최대치로 올라갈 겁니다. 대위님은 경보가 울리는 정확한 순간 3초 안에 그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3초라 충분하군. 지영이 자세를 낮췄다. 준비. 셋, 둘, 하나. 지금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지영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전력 질주했다. 동작 감지기의 붉은 레이저가 그녀의 옷깃을 스칠 듯 말 듯 했다. 3초. 그녀는 감지기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성공입니다. 알파팀 대부분이 7층으로 이동 중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지영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환기구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중앙 서버실로 이어지는 가장 큰 주 환기구 덕트의 덮개를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두운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덕트 내부는 한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지영은 팔꿈치와 멀쩡한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왼쪽 다리는 아무런 감각 없이 그저 끌려올 뿐이었다. 금속이 팔꿈치를 긁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50미터 전방에서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지하 3층 중앙 서버실입니다. 박준서의 목소리가 이어피스에서 울렸다. 지영은 수직 통로에 도착해 파이프를 잡고 천천히 하강했다. 그녀의 아래로 거대한 컴퓨터 서버들의 희미한 불빛과 냉각 팬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침내 서버실 바로 위에 환기구 덮개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백 대의 서버가 푸른빛을 내며 거대한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윤태석이 서 있었다. 그는 알파팀 요원 2명을 대동한 채 거대한 메인프레임 앞에 터미널을 조작하고 있었다.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박준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윤태석이 지금 솔라리스의 최종 데이터를 아라크네스의 위성으로 전송 중입니다. 앞으로 5분 안에 막지 못하면 끝입니다. 지영은 환기구 덮개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가 덮개를 막 열고 뛰어내리려던 순간, 회장님,
이벤트가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한 명 비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서버실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윤태석의 부하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태석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알아서 해. 전송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지영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가 뛰어내리는 순간 알파팀 2명과 동시에 맞서야 했다. 그것도 다리를 저는 상태로. 승산이 없었다. 그녀는 박준서에게 속삭였다. 박중사, 방법이 없어. 저놈들을 밖으로 유인해야 해. 아까 쓴 화재 경보 다시 한번 쓸 수 있나? 안 됩니다. 이미 시스템이 수동 잠금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서버실 냉각 시스템을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냉각수 밸브를 잠그겠습니다. 온도가 급상승하면 자동 경보가 울릴 겁니다. 박준서가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초 후 서버실 내부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고, 경고, 서버 과열 즉시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다. 윤태석이 경로했다. 이런 젠장 하필 지금 너희 둘 당장 나가서 냉각 시스템 수동 밸브 확인해. 전송이 끊기면 안 된단 말이다. 알파팀 요원 2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급히 서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방 안에는 윤태석 혼자 남았다. 그는 초조하게 터미널의 전송 상태 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80%, 85%. 지금이었다. 지영은 환기구 덮개를 걷어차고 5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왼쪽 다리로 착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병대에서 배운 낙법을 사용해 구르며 충격을 흡수했다. 누구냐? 윤태석이 경악하며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기술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절뚝거리며 일어선 여자는 자신을 향해 권총을 뽑아들려던 윤태석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버스 기사 한지영이다. 내 놈의 운행은 여기까지다. 윤태석, 버스 기사 한지영이다. 내 놈의 운행은 여기까지다. 윤태석. 한지영의 목소리는 냉각 팬 소리보다 더 차갑게 서버실을 울렸다. 윤태석은 순간적인 경악에서 벗어나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다리 병신인 퇴역군인 주제에. 그는 책상 서랍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영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왼쪽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가장 가까운 서버렉에서 비상용 소화기를 뽑아들었다. 윤태석이 총을 잡기도 전에 지영은 소화기를 휘둘러 전송이 이루어지던 메인 터미널을 강타했다. 유리 파편이 튀고 스파크가 일었다. 전속률 92%에서 멈춰있던 화면이 검게 변했다. 안 돼. 내 솔라리스가. 윤태석이 절규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지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업가였고 그녀는 수백 번의 격투 훈련을 받은 해병대 장교였다. 지영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소화기 손잡이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윤태석이 숨을 토하며 쓰러졌다. 대위님 전송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갔던 알파팀 놈들이 돌아옵니다. 30초 박준서의 다급한 외침이 이어피스를 뚫고 들어왔다. 지영은 쓰러진 윤태석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를 끝장낼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임무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버실 문을 향해 달렸다. 아니, 절뚝거리며 뛰었다. 문이 열리고 밖에서 달려오던 알파팀 요원 2명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저기 있다 잡아. 그들이 총을 꺼내 들었지만 지영은 이미 그들의 품속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빈 소화기를
방패 삼아 한 명의 총을 막아내는 동시에 다른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영은 총알을 피하기 위해 벽에 몸을 숨기며 박준서에게 외쳤다. 박중사 탈출로 가장 빠른 길 지하 2층 화물 적재실입니다. 거기로 가면 잠깐 대위님 적재실에 현금 수송용 장갑벤이 대기 중입니다. 아라크네스에게 받을 잔금을 위한 차량 같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영은 총알이 빗발치는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이제 감각조차 무뎌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알파 팀 요원들이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았다. 지하 2층 화물 적재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박준서가 말한 검은색 장갑밴을 발견했다. 거대하고 투박한 차량이었다. 2명의 경비가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갑작스러운 총격전에 당황해 있었다. 지영은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 사이를 돌파해 운전석 문을 열었다. 멈춰한 요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지만 지영은 그를 잡아채 차량 문에 매다 꽂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키가 꽂혀 있었다. 거래를 위해 시동까지 걸어놓은 상태였다. 젠장 쫓아가 알파 팀 요원들이 적재실로 쏟아져 들어오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장갑밴의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차량은 총알을 튕겨내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적재실의 거대한 철제 셔터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대위님 안 됩니다. 셔터가. 박준서가 비명을 질렀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장갑밴이 철제 셔터를 종이장처럼 찢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차량은 K-디펜스 본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출구 램프를 향해 질주했다. 빌딩 전체에 최고 등급의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한편 서버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윤태석은 부서진 터미널과 엉망이 된 복도를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최 실장 당장 내 차 대기시켜 그 버스 기사년이 장갑밴을 훔쳐 달아났다. 모든 차량을 동원해 그 여자를 막아 죽여도 좋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지영은 장갑밴을 몰아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박준서가 알려준 제3의 안전가옥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백미러에 K-디펜스 로고가 밝힌 검은색 SUV 2대와 그들을 이끄는 날렵한 방탄세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대위님 그들이 옵니다. 윤태석이 직접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고 있어. 이 차는 느려. 하지만 튼튼하지.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해. 지영은 운전대를 꽉 잡았다. 이것은 그녀가 몰던 버스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더 무겁고 더 단단했다. 환상의 추격전이 되겠군.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첫 번째 SUV가 장갑밴의 좌측으로 바짝 붙었다. 조수석 창문이 열리고 알파팀 요원이 자동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장갑판을 때리는 요란한 소리가 차 안을 울렸지만 배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멍청한 놈들. 지영은 SUV가 자신을 추월하려는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격렬하게 꺾었다. 장갑밴의 무거운 차체가 SUV의 측면을 강타했다. SUV는 균형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불꽃을 튀기며 고속도로 위에 나뒹굴었다. 두 번째 SUV는 그 광경을 보고 거리를 벌렸다. 그들은 지영이 단순한 운전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전술을 바꾸어
장갑밴의 뒤에 바짝 붙어 타이어를 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갑밴의 타이어 역시 방탄 처리되어 있었다. 대위님 2km 전방 영종대교 진입로입니다.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서의 정보가 절묘한 순간에 들어왔다. 지영은 100m로 윤태석의 세단이 SUV를 앞질러 오는 것을 보았다. 윤태석은 분노에 차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지영은 다리 진입 직전 일부러 속도를 살짝 줄였다. 윤태석은 그녀가 겁을 먹었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남은 SUV와 함께 양쪽에서 그녀를 압박해 다리 난간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든 순간이었다. 다리 위로 진입하자 막이 짙은 바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지영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윤태석의 세단이 자신의 우측 사각지대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왼쪽의 SUV를 향해 핸들을 다시 꺾었다. SUV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밀려 왼쪽 난간을 들이받았다. 동시에 지영은 안개 속에서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전방 시야가 막힌 윤태석은 너무 늦게 반응했다. 그의 최고급 방탄세단이 감속하는 장갑밴의 두꺼운 후방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에어백이 터지고 윤태석의 차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섰다.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엑셀을 밟아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100m에는 두 대의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윤태석이 탄 세단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중사. 거의 다 왔어.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간다. 거기서 마지막 정리를 하지. 그녀는 고속도로 출구로 핸들을 꺾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안개 속에 실루엣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가 해병대 시절 대테러 훈련을 받았던 장소와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녀의 마지막 전장이 될 곳이었다. 안개가 짙은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은 거대한 강철의 미로였다. 한지영은 훔친 장갑밴을 육중한 크레인 아래 컨테이너 더미 깊숙한 곳에 세웠다. 엔진을 끄자 고막을 찢을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왼쪽 다리에서 울리는 둔탁한 맥박 소리만이 들렸다.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장갑밴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유니폼을 스치자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공구 벨트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K 대검을 꺼내 역수로 고쳐 잡았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골라 몸을 숨기고 적의 접근을 기다렸다. 이곳은 탁 트인 고속도로와는 달랐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장갑밴을 찾지 못하고 흩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잠시 후 망가진 세단 한 대가 기어코 그녀가 숨은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윤태석과 남은 알파팀 요원 2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차잔에 그 빌어먹을 여자, 이 컨테이너 미로 어딘가에 숨어 있다. 다리를 절뚝거리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윤태석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안개에 부딪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2명의 요원이 전문적인 대형을 갖추며 수색을 시작했다. 지영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컨테이너 모서리를 돌아 수색하던 요원 한 명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요원이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려던 순간 지영의 손이 그의 입을 막고 대검이
그의 어깨 신경 다발을 정확히 찔렀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요원이 쓰러졌. 무슨 소리야? 다른 요원이 소리치며 그쪽으로 달려왔다. 지영은 이미 반대편 컨테이너 위로 몸을 숨긴 후였다. 그녀는 5미터 높이에서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그녀는 절뚝이는 다리 대신 온몸에 무게를 실어 요원의 등과 목을 덮쳤다. 두 번째 요원도 무력화되었다. 모든 것이 30초 안에 일어났다. 이제 안개 낀 공터에는 지영과 윤태석 단둘만이 남았다. 윤태석은 자신의 최정예 요원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년. 그가 권총을 들어 지영을 향해 마구잡이로 격발했다. 총알이 지영의 옆 컨테이너를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지영은 총알을 피하며 지그재그로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윤태석이 마지막 총알을 발사했을 때 지영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접근해 있었다. 그녀가 권총을 쥔 그의 손목을 꺾었다. 탕 마지막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윤태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남은 손으로 지영을 밀치려 했지만 지영은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자 윤태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그녀의 왼쪽 무릎, 바로 그 흉터가 남은 곳을 군홧발로 걷어찼다. 내 약점은 여기지. 이 다리 병신. 크악. 지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시야가 하얗게 변할 정도의 격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며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윤태석이 쓰러진 그녀의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내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내 제국이 무너졌어. 여기서 죽어. 산소가 차단되고 의식이 흐려졌다. 5년 전 IED가 터지던 순간에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니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해병대의 긍지는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배신한 이 쓰레기 같은 놈의 손에 죽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대검을 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목을 조르는 윤태석의 팔이 아니라 자신의 왼쪽 허벅지 고통으로 마비된 바로 그 다리를 깊게 찔렀다. 격렬한 고통이 역으로 그녀의 뇌를 깨웠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내 다리는 잃었어도 내 조국에 대한 신념은 잃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의지력으로 바꾸어 멀쩡한 오른쪽 다리로 윤태석의 허리를 걷어차 그를 뒤집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지영은 피 흘리는 다리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윤태석의 얼굴에 대검을 겨누었다. 윤태석은 자신의 밑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제압한 퇴물 군인을 보며 경악과 공포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동시에 비췄다. 움직이지 마. 무기 버려. 사방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박준서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박준서가 지영의 상태를 살폈다. 지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검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방첩사령관으로 보이는 한 대령이 윤태석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윤태석, 국가보안법 위반 및 이적죄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대령이 지영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한지영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국가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박준서 씨가 보낸 데이터와 당신이 확보한 이 증거 완벽합니다. 지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섰다. 그녀는 품속의 복대에서
피와 땀으로 젖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의 귓가에 박준서가 다급하게 그녀를 부르는 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 달 후 서울의 어느 버스 차고지 휴게실.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K-디펜스 게이트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윤태석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연루되었던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솔라리스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었다. 한지영은 깨끗하게 세탁된 701번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이나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념을 증명한 훈장이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료 기사들이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들은 그녀가 겪은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동료 묵묵한 야간 버스 기사 한지영일 뿐이었다. 그녀는 701번 버스 운전석에 앉았다. 익숙한 엔진 소리. 그녀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백미러를 조정했다. 자정의 서울거리. 모든 것이 그날 밤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기어를 넣고 버스를 출발시켰다. 그녀의 버스는 다시 한번 도시의 혈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한지영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도시와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인한 파수꾼이었다.